네, 지금 여러분, 바로 자식 확인해보고 입에 다시 밥 들어가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것만 봐도 죄송합니다. 배부르다는 말 다들 아시죠? 저도 평생을 그렇게 네, 지금 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내 다시 입에 들어가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건 죄송합니다. 아까워도 자식놈 기 죽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막아버리는 달콤한 독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표 한 장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날, 저는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박말순입니다. 제 몸에서는 항상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돼지뼈를 우리고 내장을 삶아내는 순대국집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어린 아들 하나 건사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굽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 팔 때마다 우리 아들 민호 운동화가 바뀌고 학비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던 아들이 3년 만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시장통 입구가 훤해질 정도로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고 말이죠.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이 부끄러워 손을 뒤로 감추는데 아들이 덥석 제 손을 잡더군요. 아이고, 우리 엄마 손 거친 것 좀 봐.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랑 가자.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더군요. 입이 떡 벌어지는 2층 저택, 파란 수영장, 그리고 자기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수많은 직원들. 아들이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요즘 한국 자영업 다 죽어가잖아요. 베트남은 지금 기회예요. 제가 이번에 한식당 크게 하나 낼 건데 엄마 솜씨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주방에는 사람 다 쓸 거니까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면 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늙어야지. 언제까지 뚝배기 나를 거야? 사모님이라. 평생 욕쟁이 할매, 국밥집 아줌마로만 불렸던 제게는 마법 같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아들의 본심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엄마 가게 자리는 받았는데 인테리어랑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 엄마 가게 보증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 좀 융통 안 될까? 어차피 엄마 오면 다 엄마 거잖아. 투자라고 생각해. 망설여졌습니다. 이 가게 보증금과 제가 붓고 있던 적금, 그리고 만약을 위해 들어둔 암보험까지. 그건 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때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들이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엄마는 나 못 믿어?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나중에 이자 쳐서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 며느리랑 손주 보고 싶다며. 우리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자는 그 말. 외로운 노인네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홀린 사람처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손때 묻은 가게를 넘기고 꼬박꼬박 붙던 적금을 깼습니다. 심지어 늙어서 자식한테 짐 되기 싫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며 꽉 쥐고 있던 암 진단비 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돈을 전부 달러로 바꿔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옆집 과일 가게 김 씨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아이고, 말순 씨는 좋겠어.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말년에 외국 가서 호강하고. 이제 고생 끝이네, 끝이야.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간다. 놀러들 와. 하지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분명 기쁜 날인데 등골이 오싹한 기분. 다들 아시나요? 아들이 운전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응, 해결됐어. 다 정리해서 지금 가고 있어. 아니야, 눈치 못 채셨어. 그냥 오시면 알겠지. 일단 끊어.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눈치 못 채셨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묻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하고 따져 묻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전 재산이 이미 아들 주머니에 있었고, 저는 돌아갈 집도 가게도 없는 빈 껍데기였으니까요. 그저 설마 친자식인데 나쁜 짓이야 하겠어 하는 미련한 믿음 하나로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고 비행기가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고생 끝이다. 따뜻한 나라에서 아들 며느리랑 오순도순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가장 잔인한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고 하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가 마주한 현실은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몸만 오세요라던 아들의 말이 엄마는 일만 하세요라는 뜻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오네요. 하지만 똑똑히 말씀드려야겠죠. 저처럼 자식이라는 덫에 걸려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이제 베트남의 그 찜통 같았던 주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진짜 고생 끝이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륙은 저에게는 마치 낯선 땅의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보여줬던 고급 저택의 사모님 생활은커녕 저는 그저 돈 안 드는 주방 식모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그곳의 햇볕만큼이나 따가웠던 며느리의 시선과 뜨거운 불 앞에서 지새워야 했던 밤들. 지금부터 제가 낯선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제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제게 말을 붙이는 현지 직원을 급히 막더군요. 엄마, 일단 빨리 가자. 가게가 바빠서. 도착한 집은 사진에서 봤던 호화 저택이 맞았습니다. 정원에 수영장까지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반기기는커녕 방 하나를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짐 푸세요. 그리고 가게는 아직 완공 전이니까 내일부터 시장 조사 좀 해주세요. 한국 음식 재료 어디가 싸고 좋은지 알아봐야죠.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할 일도 없다니요. 저는 노후 자금 전부를 털어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는데 뙤약볕 아래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죠. 며느리가 사모님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골프채를 들고 집을 나서는 동안 저는 땀에 절은 헌 옷을 입고 어린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가게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만 오라던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방장이 사정이 생겨 그만뒀다면서 저를 주방에 세웠습니다. 엄마 솜씨가 제일 좋잖아요. 당분간만 좀 부탁해요. 그 당분간이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찜통 같은 주방. 한국의 여름보다 더 길고 습한 더위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돼지뼈를 삶고 순대국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루 14시간을 뜨거운 불 앞에서 일했습니다. 손목 관절은 시큰거렸고 땀띠는 온몸을 괴롭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지만 제 통장에는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죠. 지금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니까 생활비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목돈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게의 동업자가 아니라 돈 한 푼 안 나가는 무료 주방 직원이었구나.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계산을 보다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면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죠. 아휴, 주방 냄새. 엄마, 냄새 좀 안 나게 해봐요. 손님들이 다 보는데도 서슴지 않는 모욕이었습니다. 제 투자금으로 차린 가게에서 저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며느리가 저를 현지 직원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친구들과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며느리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국에서 데려왔는데 순대국은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우리가 돈을 좀 싸게 줬지. 저는 웃는 낯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월급을 주는 직원들 앞에서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싸구려 아줌마 취급을 당한 겁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저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우리 집 돈벌이 수단일 뿐이야.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들어오면 뜨거웠던 하루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가만히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면 며느리 귀에 들어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저릿합니다. 제가 40년을 모은 돈이 자식에게는 저를 멸시하는 도구가 되었구나. 제 헌신이 아들에게는 착취의 기회가 되었구나. 하지만 낯선 타국에서 저는 항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눈물과 땀으로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육수, 통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히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가 아들 내외에게 버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요. 과연 제게는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주방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기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그날 제가 정성껏 끓인 육수와 함께 40년 세월의 자존심까지 바닥에 엎어버려야 했습니다.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저는 짐짝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고 결국은 낯선 타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에 매달려선 안 된다는 것을요. 사건은 저녁 장사가 한창이던 주방에서 터졌습니다. 몸이 너무 고달파 육수간을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했나 봅니다. 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죠. 아, 진짜. 노인네가 감을 다 잃었어? 왜 이래요, 진짜. 며느리는 제가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펄펄 끓고 있던 육수통을 그대로 기울여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증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뒤덮었고
저는 끓는 물에 손등을 살짝 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이게 장난이야? 당신 때문에 가게 이미지가 다 망가지잖아. 제발 좀 가만히라도 있어. 한국 가. 왜 여기서 민폐야? 현지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던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라도 저를 감싸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그저 카운터 앞에서 모른 척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앉아 제게 비행기 표 한 장을 내밀더군요. 엄마, 그냥 한국으로 가세요. 비자 문제도 있고 엄마 때문에 가게도 시끄럽고 제가 보기에도 엄마가 이곳 생활에 적응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됐다니요. 제 전 재산은 이 가게에 묻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돈은?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가게 자금 다 묶여 있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한국 가서 고시원이라도 잡고 좀 기다려.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 일단 이 비행기 표 편도니까 이거 타고 가. 편도 티켓.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을 떼먹고 저를 내쫓는 자식에게 저는 그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새벽 일찍 쫓겨나듯 차를 탔습니다. 아들은 저를 공항 출국장 입구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군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이젠 쓸모없어진 편도 비행기 표. 갈 곳도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 출구 근처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갈 곳 없는 초라한 노숙자로 보였겠죠. 빗물은 제 얼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만큼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번 돈이 자식에 의해 낯선 땅의 바닥에 뿌려지고 저 자신은 이렇게 고향 땅에 버려졌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이거구나. 추위와 절망 속에서 저는 밤새도록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새벽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더군요. 저는 무작정 공항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발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들어선 한 동네의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 너머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뉴스가 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과연 그 뉴스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는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 저를 버렸던 자식들이 몰랐던 비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 끝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자식들이 평생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비밀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저를 절망에서 건져 올렸고 저를 버렸던 자식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주었죠. 바로 30년 전에 묻어두었던 남편의 유산 말입니다.
며칠을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걷던 중 예전에 제가 살던 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려 무심코 들어선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 너머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익숙한 지명이 뉴스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경기도 5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확정, 토지 보상금 역대 최고치 예상.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5시. 그 지명은 제 남편이 살아생전 나중에 밭이라도 읽어먹자며 헐값에 사두었던 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갈밭과 쓰레기만 가득했던 쓸모없는 땅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낡은 등기부 등본을 내밀자 사장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사모님, 이게 지금 그 땅 맞으시죠? 이 땅이 바로 개발구역 중앙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금싸라기 알짜배기 땅이 되신 겁니다. 보상금이 최소 50억은 나올 겁니다. 50억? 숫자가 너무 많아 손가락으로 세어보려다 포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 베트남에서 당했던 멸시와 서름, 인천공항에서의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50억 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을 쥐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더군요. 그래. 그 돈은 너희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할 돈이구나. 저는 곧장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 방을 잡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한국에 오셨으면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당장 한국 갈게요. 저희가 관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저희한테 맡기면 이 돈 더 불릴 수 있어요.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 돈 냄새를 맡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려무나. 호텔로 와라. 아들 내외가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제 저희한테 맡기고 편히 쉬세요. 아들은 옆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법률 서류였습니다. 엄마, 세금 아끼려면 일단 제 명의로 돌려놓는 게 유리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역겹더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미소였죠.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도장을 찍어야지. 하지만 너희 서류 말고 이 서류에 먼저 찍어야겠다. 아들이 당황하며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회복지재단 기부 약정서. 그리고 이건 유산 포기 각서? 엄마, 미쳤어? 50억을 전부 다 기부해? 저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어머니의 분노가 돈의 힘을 빌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아온 것이었죠. 과연 저는 이 50억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는 이 충격적인 반전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미련이라는 짐이었습니다. 50억 원의 보상금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제가 저를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그 통쾌했던 마지막 순간과 제가 얻은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 긴 사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내민 기부 약정서를 보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면서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테이블 위로 몸을 던져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제가 이미 법적 공증까지 마쳤다는 말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좌절된 분노였죠. 저는 그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너희에게 쫓겨났을 때 너희는 돈이 최고라고 했지. 그 돈 나도 내 마음대로 써보려고 한다.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던지듯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금 반환 및 불효 소송장이었습니다. 너희가 사업자금이라며 가져간 내 전세금과 암 진단금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 그 식당, 내 명의로 빌린 대출금도 있지? 곧 압류 들어갈 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너희도 한번 느껴보렴. 그들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대했잖아. 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버려졌지만 동시에 자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50억 원 중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겨 남은 여생 동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을 먹었습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홀로 계신 노인들을 위한 지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려진 외로운 이웃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버타운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붓을 잡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바라보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보여줬던 사진 속의 사모님 생활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들은 막대한 빚을 져서 남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짠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는 제 삶에 들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짊어져야 할 짐은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혹시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홀로 눈물 짓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의 행복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저는 비록 늦은 나이에 진짜 봄날을 맞았지만 여러분의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